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은 있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기도 하고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상처날 수 있는 여러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요, 상처가 생겼을 때 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흉터가 남았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소화불량, 위장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안에서는 물론 야외 활동에서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상처가 남는 경우가 있죠. 소독만으로 치료가 되는 가벼운 상처도 있지만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상처는 되도록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상처 관리와 흉터 치료,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성형외과 정형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외로 집안에서도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바퀴 달린 의자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깊었거든요. 그런데도 소독만 하고 있다가 결국 수술까지 했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아물 수 있는 상처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낫지 않는 상처라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든 다 나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얼마나 빠르게 낫느냐 그리고 이제 흉터 없이 잘 깨끗하게 낫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우리 뼈가 드러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네. 정강이라든지 이런 생각보다 살이 얇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그 피부가 금방 벗겨져 버리니까 네. 뼈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사실은 뼈가 드러나더라도 나을 수는 있어요. 네. 저희가 뼈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입원시켜서 수술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상처를 관리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상처를 전문으로 보는 분을 만나는 게 좋은가 네. 그런 거를 조금 나눠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긁힌 정도가 아니라 이제 피부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상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상처 깊이에 따라서 응급처치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피부라는 게 그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표피층 그리고 진피층 그리고 이제 피하 지방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까진다고 하면 보통은 표피층 정도만 이제 손상을 입고 뭐 네. 깊어봐야 진피가 살짝 이제 날아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네. 진피의 깊은 층을 다치는 경우에는 이제 흉터 조직이 조금 더 많이 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깊은 상처가 생겼다. 특히나 뭐 흔치는 않지만 하여튼 피부 전층이 다 날아가고 안쪽에 이제 그런 지방층이 볼 정도로 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전문적인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찰과상 또 열상으로 표현되는 걸 말하는 걸 텐데요. 그러니까 상처의 깊이라는 거는 피부 어디까지 손상됐는지 판단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 이제 말씀하셨는데 진피층까지 손상이 되는 게 열상인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떤 상태인 건가요? 그러니까 까지는 게 좀 심해지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벗겨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진피층까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열상이라고 부르진 않고 그때부터는 이제 깊은 찰과상 또는 이제 벗겨진 손상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 네. 저희가 보통 열상이라 그러는 거는 이렇게 면이 아니라 선으로 이렇게 손상을 입었을 때, 그래서 진피층의 중간 이상 넘어가서 깊게는 피하지방층 아니면 근육층까지 손상이 되는 경우를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찢어진 상처라고 얘기를 할 때 선으로 이렇게 깊은 상처가 생겼을 때 보통 그걸 열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피부가 벌어지면서 출혈도 계속되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할 텐데요. 네. 가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도 있을까요? 지혈은 하고 네.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열상이 깊게 되면 아무래도 출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 출혈이 많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실 지혈을 좀 먼저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혈이라고 하면 손으로 이렇게 피가 나는 자리를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꼭 눌러주기만 하는 걸로도 충분히 지혈이 잘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눌러서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 정도 눌러주면 보통은 웬만한 상처는 지혈이 됩니다.
네. 예, 웬만 동맥이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동맥이 막 이렇게 피가 많이 뿜어내는 경우에도 누르게 되면 어느 정도 지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눌러서 지혈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이제 지혈이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로는 옛날에는 이렇게 소독약을 좀 이렇게 바르는 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빨간 약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제가 이제 권고 드리는 거는 이제 좀 흐르는 물에 씻는 걸 조금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네. 네. 근데 감염 위험도 걱정일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예, 흐르는 물에 씻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일단 한국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감염의 리스크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술장에 들어가가지고 상처를 치료를 하거나 뭐 소독을 하거나 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상처를 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압력이 있는, 그러니까 흐르는 그런 물에 씻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장에 들어가서도 저희가 보통은 그런 그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주사기 같은 데 넣어가지고 좀 세게 압력을 줘가지고 씻어내는데, 그 정도의 압력을 집에서는 이런 샤워기 같은 걸로도 충분히 그 정도의 압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로 씻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네. 뭐 지혈을 하고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상처에 이물질이 보이면 이건 어떻게 하나요? 제거하는 게 맞나요? 제거하는 게 물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 까맣게 이렇게 먼지 같은 거나 아스팔트 조각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래서 씻어내는 게 좋은 게, 씻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상처를 조금 문지르잖아요. 그 문지르면서 그 안쪽에 있는 그런 오염된 물질들을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술장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뭐 엄청나게 다른 색도라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렇게 물을 이렇게 흘려주면서 뭐 이렇게 칫솔이라든지 솔 같은 걸로 안에 있는 그런 지저분한 것들 저희가 이렇게 닦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걸로는 그렇게 수돗물로 이렇게 헹궈내면서 손으로 문질러가지고 안에 있는 그런 지저분한 먼지 같은 거를 씻어내는 걸로도 충분히 그런 감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음식을 하는 중에 칼질을 잘못해서 피부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병원에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붙이는 걸 보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피부 이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지 첨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지의 끝부분, 손가락의 끝부분이 이렇게 날아갔을 때 그 부분을 가져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내서, 그것도 씻어냅니다, 결국에. 깨끗하게 씻어서 손가락 끝에 떨어진 부분에 이렇게 꼬매주게 되면 그게 딱 바닥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 흉터도 좋고, 그리고 통증도 덜하고. 그래서 떨어진 부분은 최대한 많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가져와가지고 주시면 그거를 이제 붙여주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렇게 피부를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 같은 것도 많이 경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 게 좋고, 만약에 진짜 손톱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많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제첩합 수술을 하는 게 훨씬 좋죠. 네. 떨어져 나간 부분은 깨끗하게 씻어서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것도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이제 그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이 그거를 꼬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피부 살점이 떨어져 나간 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도 합니까? 네, 그렇죠. 이게 가지고 온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서 사용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못 찾아온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하면 이렇게 좀 잘 낫습니다. 이게 피부 이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냅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낫긴 낫습니다. 이게. 근데 이식을 하게 되면 훨씬 빨리 낫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으라고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찢어진 상처를 꼬매주는 이유도 그렇게 찢어진 상태에서 벌어져 있어도 상처가 낫긴 낫는데 살이 차올라서 나아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살이 차오르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또 상처가 늦게 낫고, 그러니까 꼬매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찢어진 부분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게 제일 잘 낫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빨리 나으라고 꼬매주거나 아니면 피부 이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피부 이식의 경우에는 주로 어느 부위의 피부를 이용하나요? 피부 이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피부 이식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피부 이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피부에 얇은 피부만 떼어서 붙이는 걸 보고 말 그대로 피부 이식, 그리고 다른 말로는 식피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부분에 조금 이렇게
손가락 끝이 많이 결손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다리 쪽에도 뭔가 그 결손된 부분이 커가지고 네. 좀 두꺼운 살로 이렇게 덮어줘야 될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그 흔히는 피부 이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때는 사실은 피판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두꺼운 조직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는 걸 뭐 피판술이라고 하는데 네. 피부 이식,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피부 이식 식피술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많이 떼는 자리는 얇은 피부는 허벅지에서 보통 많이 뗍니다. 그리고 조금 두꺼운 피부를 떼고 싶다 그러면 우리 사타구니라든지 네. 아니면 여기 그 쇄골 위쪽에 이런 데서 뗄 수 있고 그 귀 뒤에서도 되게 얇게 그 피부를 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네. 데서도 떼서 쓰게 되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도 이제 왜냐하면 피부 이식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빨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깊은 상처도 있지만요. 진물이 좀 난다거나 하는 가벼운 상태라면 집에서도 대처가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르는 그런 샤워기 같은 걸로 씻어내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소독약처럼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비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서 이제 씻어내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게 집에 없다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비누 있잖아요. 네. 비누 같은 걸로 거품을 내서 그 위쪽을 이렇게 거품을 내고 그 다음에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염증과 감염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소독은 자주 할수록 좋을까요? 소독은 보통은 저희가 하루에 한 번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감염이 심해가지고 고름이 진짜 많이 나는 상태에서는 이제 하루에 2번, 3번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해주는 이유라면 우리가 소독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씻어내거나 뭐 약을 바르는 걸로 끝이 아니라 드레싱 같은 걸 저희가 얹잖아요. 네. 근데 드레싱에 이제 진물 같은 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도 스펀지 그 수세미 같은 거에 물이 이렇게 가득 먹으면 물이 다시 이렇게 밖으로 다 뱉어내잖아요. 네. 수세미가. 그러니까 진물이 많이 나거나 이렇게 고름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만 하게 되면 그 드레싱이 흡수할 수 있는 그 용량을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붉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루에 2번 정도 갈아주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드레싱 말씀하셨는데요. 드레싱 방법에 있어서도 상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식도 있고 종류가 많지 않나요? 엄청 많죠. 보통 이제 드레싱이라고 하면 뭐 크게는 삼출물, 그러니까 진물이 많이 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보통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얕은 상처 그리고 그 화상 중에도 좀 얕은 화상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보면 얇은 드레싱 있는 게 아실 거예요. 네. 까서 쓰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 삼출물이 많지 않고 진물이 많지 않은 상처는 그런 걸로 관리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진물이 좀 많이 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꺼즈라든지 아니면 폼 땡땡 폼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그런 스펀지 그러니까 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는 그런 드레싱을 사용을 하는 게 삼출물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물집도 궁금합니다. 물집이 생겼을 때 터뜨려야 하는 건지 그냥 터질 때까지 놔둬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그 질문 중 하나죠.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집을 터뜨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터뜨리는 게 맞는데 뭐가 맞냐면 안에 있는 물만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뜯어가지고 우리가 안에 그 물집을 이렇게 다 걷어내고 나면 아래쪽에 빨간 살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 물만 빼고 위에 있는 껍질을 위에 덮어 놓으면 그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경감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피부 이식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에 남아있는 그 얇은 그 막이 결국엔 피부 이식이랑 똑같은 걸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그걸 위에 덮어놓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빨리 낫고 통증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에 물을 빼되 위에 있는 껍질은 남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죠. 뭐 뜯어지게 되더라도 뭐 문제될 건 없지만 이제 그러면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를 잘 덮어가지고 그 위쪽에다가 드레싱을 예쁘게 좀 해주는 게 좋겠죠. 네. 또 상처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딱지가 앉기도 하잖아요. 딱지는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둬야 할까요? 굳이 뜯어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죠. 딱지도 사실은 냅두는 게 좋습니다. 그냥 떨어져 나올 때, 왜냐면 딱지라는 건 몸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주는 그것도 드레싱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서 안쪽에 있는 그 다친
이런 상처 부분을 얘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얘가 상처가 나으면서 새살이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딱지가 알아서 이렇게 통증 없이 떨어져 나오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이라 그래서 이렇게 네. 조금 요새 한참 유행하던 수분 드레싱이라고 아,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걸 덮어주게 되면 딱지가 생기지 않고 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도 좀 덜하고 그 딱지가 없으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낫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분 환경 조성 이런 게 한 몇 년 전에 좀 유행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 게 좋긴 좋은데 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그 수분 드레싱 그러니까 물기를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안에 축축하게 놔두게 되면 그러면 상처가 불게 되겠죠. 그게 사실 제일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수분 드레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진물 같은 거 컨트롤을 좀 자주 조금씩 이제 보면서 갈아주면서 너무 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하면요. 심하게 넘어졌거나 수술로 인해서도 그렇고요. 흉터가 남을 수 있잖아요. 흉터 개선을 위한 연고나 크림도 있고 제품들도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제품들의 기본적인 성분은 다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그 연고 또는 실리콘 되어 있는 테이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제품들의 가장 효과가 좋은 흉터는 일자 흉터예요. 찢어진 흉터. 네. 찢어져가지고 그걸 꼬맨 흉터 그리고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 부위를 꼬맨 흉터는 그런 제품들이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범위가 넓은 흉터 있잖아요. 범위가 넓거나 까지거나 아니면 그 화상이 깊어가지고 생긴 그런 면으로 되어 있는 흉터는 네. 그런 제품들의 효과가 조금 이제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 바르는 것보다 훨씬 낫죠. 당연히 해주는 게 좋고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존하는 기술 중에 가장 좋은 거라면 아무래도 그런 면으로 되어 있는 흉터나 그런 선 흉터라도 레이저를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네. 레이저를 이제 저희가 나은 다음에 실밥을 뽑거나 아니면 좀 다 낫고 나서 보통 저희가 3주 이내로 시작을 하는 걸 권고를 드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네. 흉터를 없애는 수술은 또 어떤 경우에 진행되나요? 흉터를 없애는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형 흉터와 이제 면 흉터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선형 흉터는 이제 일자로 있는 흉터잖아요. 네. 이런 거를 잘라내고 일부러 지그재그 형태로 조금 다시 꾸며주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조금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네. 이런 일자로 되어 있는 흉터가 사실은 흉터에선 제일 안 좋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라인을 조금 깨준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의 선으로 좀 이렇게 분산시켜서 네. 쉽게 말해서 이런 텐션을 조금 분산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흉터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면 흉터를 없애고 싶다, 아니면 넓어진 흉터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냥 잘라내서 그냥 없애는 방법도 있죠. 네. 네, 그냥 단순히 잘라내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조금 선을 깨준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처 관리와 흉터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춘천향대 부천병원 성형외과 정형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창완의 예쁜 맘 예쁜 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약사이신데요. 네. 속 쓰릴 때 어떻게 하세요? 약을 드시나요? 아니면 좀 굶으세요? 전 뭘 먹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유를 마시기도 하고요. 네. 우유 없으면 물부터 마시는데요. 이 일시적인 속쓰림은 배고픔의 신호잖아요. 네. 그래서 뭘 먹고 나면 속쓰림이 해결됩니다. 사실 약이 필요한 거는 속쓰림이 계속될 때는 약이 필요하고요. 네. 어쩌다 한번 속쓰리다 그거는 어제 내가 매운 거 먹었나? 지금 밥 먹을 때를 놓쳤나? 어제 과음을 했나? 그걸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속쓰림이 있을 때 약국에 가면요. 위산이 과다해서 그렇다는 말을 좀 듣게 됩니다. 일단은 위산 과다가 원인일 때가 많은가 보죠? 네. 위산 과다 위에서 이제 필요 이상의 위산이 분비되어서 일시적으로 위가 쓰리고 아픈 증상입니다. 네.
이 위산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분해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속쓰림을 유발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네. 그런데 다 그러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위산이 많이 분비되지 않더라도 속쓰림 증상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위점막을 손상하는 물질, 위산과 그 위산으로부터 점막을 방어하는 물질 사이의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깨져도 속쓰림이 유발됩니다. 네. 그럼 어떤 것들이 좀 위산 분비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식습관이죠. 뭐 과식하시는 거, 네. 폭식하시는 거, 그다음에 야식, 밤에 자기 직전에 먹는 거, 그리고 불규칙한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식사 습관이 위산 분비에 가장 영향을 주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자극되는 네. 맵거나 짠 음식, 술, 담배, 탄산을 섭취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요. 네. 의외로 더 많은 것이 긴장감, 스트레스 등의 이 정신적인 요인으로 이 위산 분비가 확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면 그냥 이렇게 속 쓰리다만 느끼는 분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막 신트름이 막 매운 트름이 올라온다라는 분도 있고 네. 이게 쥐어 짜듯이 아프다는 분도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표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런 증상은 공복 상태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증상 또는 강도 뭐 다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네. 병원에 가셔서 뭐 내시경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검사를 하셔서 진단을 해보면 진단명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 위염, 뭐 위궤양, 뭐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 궤양,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여기에 뭐 미란성, 표재성 앞에 뭐가 더 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진단명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약은 위염이든 식도염이든 십이지장 궤양이든 같은 약을 씁니다. 네. 같은 약을 쓴다고 하셨는데 어떤 약인가요? 이게 이제 복약 지도를 하면서 약이 이렇게 처방이 나와서 네. 복약 지도를 하면서 이 약은 위산 분비 억제제 위염약입니다 하면요. 저는 진단이 위염이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인데 왜 위염약을 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똑같이 뭐 십이지장 궤양이라는데 왜 위염약을 주세요? 근데 이게 원인이 모두 위산이기 때문에 이 위산을 컨트롤하는 약을 쓰기 때문에 그런 진단명이 달라도 같은 약을 쓰는 건데요. 네. 역류성 식도염, 식도와 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이것이 거꾸로 식도로 역류해서 위로 쳐밀고 올라가서 가슴 쓰림, 목의 이물감, 마른 기침 등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은 위산하고 좀 다르죠. 쓰림은 비슷하지만 목에 이물감이라든지 기침 나는 거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네요. 약은 위염약을 주니까 네. 틀린 거 주신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건 아니고 역시 원인은 위산이기 때문에 위염약을 쓰는 거고요. 십이지장 궤양 역시 위와 연결되어 있는 십이지장, 이번에 아래쪽이죠. 네. 이 십이지장 점막에 위산이 넘어가서 자극을 해서 궤양이 생긴 것이고요. 주로 이 공복 시에 명치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뭐 위염은 당연히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거고 위궤양은 염증을 넘어서서 위 점막이 움푹 파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위산에 의해서 점막에 상처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위산을 잠궈줘서 이 회복될 시간을 벌어주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시간만 주면 좋겠지만 위장은 쉬지 못하고 하루에 3번 이상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때마다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약물을 같이 사용해주고요. 또 이것 때문에 위장이 운동이 잘 안 된다면 안 되고 있다면 위장 운동을 도와주는 약물이 또 첨가되고요. 그리고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위궤양을 일으키는 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발견됐다. 그때는 이제 제균요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네. 약의 종류도 아주 많지 않나요? 예. 약의 종류, 속쓰림, 이 위장약은 워낙 환자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이 약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약제가 개발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나온 PK
피캡제제라는 먹는 위장약이 있는데 효과가 우수해서 아주 많이 처방되는 약입니다. 네. 예. 피캡, 칼슘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라는 약제인데요. 네. 좀 최근에 나온 새로운 계열의 위장약 성분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기존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의 위장약하고는 좀 다른 작용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별명이 차세대 위장약입니다. 네. 이 약은 빠르게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증상 완화 효과가 빠릅니다. 일단 이제까지 약보다 효과가 빠르다. 두 번째, 비교적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서 네. 무슨 뜻이냐면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한 번 먹었는데도 야간 속쓰림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네. 효과도 빨리 나네. 그리고 효과도 길게 나서 먹기도 편하네. 그래서 차세대 위장약으로 불리고 있는 약입니다. 네. 먹는 위장약으로 이제 피캡제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먹기도 좀 편한가요? 예, 이게 무엇보다도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이전에 많이 썼던 PPI 제제는 네. 아침 공복에 따로 먹는 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네. 이게 따로 먹으면 복용을 잊어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은 복잡하면 하여튼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는 관계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다제 약물.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 노인 계층에서 이 약이 좀 잠재적으로 약물 상호작용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왜 잠재적이 붙냐면요. 네. 아직까지는 비교적 신약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답은 못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상호작용이 적다. 그게 아주 큰 장점인 약이고요. 네. 비교적 앞으로 많은 약물이 나올 예정이고 그렇지만 신중은 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봤을 때는 먹는 것도 편해, 효과도 잘 나타나, 상호작용도 별로 없어, 되게 안전하네 라고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묶어두고 네.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관찰하고 있는 약인데 네. 앞으로는 아마 이 약제가 다 대신하지 않을까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약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침 공복에 따로 먹는 약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것 네. 같은데 많이 네. 먹었던 PPI도 많이 쓰이는 거죠? 네. 지난 30년간 가장 많이 쓰였던 약제고요. 네.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PPI로 부르는데요. 프로톤 펌프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해서 위산 분비를 차단합니다. 저는 보통 위산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꼭 잠근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이게 네. 꽉 잠근. 네, 이 최종 단계를, 위산이 나오는 최종 단계를 꽉 잠궈주는 가장 강력한 위산 억제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침에 따로 먹어야 되는 게 이 약의 단점인데요. 네. 그래서 보통 약국에서 예전에 내가 약을 받을 때 약국에서 따로 주면서 아침 빈속에 먼저 먹으세요. 하루에 한 번 먹습니다라고 받았던 위장약은 요 PPI 제제입니다. 네. 이게 식전 복용이 필수적이고요. 네. 이제 약효 발현 시간이,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약간 걸리고, 그다음에 야간 위산 분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야간의 위산 분비 때문에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또 저녁에 한 번 더 먹어야 되는 그런 약제였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 pH 상승에 의해서 다른 약물의 흡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네. 좀 상호작용이 복잡하고 중증 간질 환자는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약제가 오래돼서 나올 수 있는 이 연구 결과인데요. 네.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소장의 칼슘 흡수율이 저하돼서 골밀도 감소, 그래서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건 단기 복용은 아니고 장기 복용했을 때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 88년도 오메프라졸이라는 성분이 나오면서 그 뒤로 이 약제가 정말 왕이었습니다. 표준 치료제로 30년간 진짜 많이 쓰였고, 근데 오래 쓰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기간을 쓰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지금 앞서 설명드린 피캡 제제로 서서히 전환되는 추세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많이 사용되고 많이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위장약 하면 빠지지 않는 거 제산제도 있지 않나요? 네, 가장 고전적인 약물입니다. 네. 제산제, 뭐 알약도 있고 액상도 있고 그 예전에 나왔던 가루약도 있습니다. 여전히 찾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러시군요. 네, 이 약제는요. 단순합니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위산을 중화시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산이니까 알칼리를 넣어서 중화시키고 캡신의 작용을 감소시키는 약제고요. 네. 제산제 성분으로는 주로 알루미늄, 마그네슘, 칼슘의 수산화물이나 탄산염 성분이 사용되는데요. 네. 이게 알루미늄이 주성분이면 변비가 생길 수 있고요. 네. 마그네슘이 주성분이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요. 칼슘이 주성분이면 신장결석이나 고칼슘 혈증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본인의 변비나 설사 같은 그 상태에 맞는 약이 선택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장기 복용은 하지 않는 약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제산제가 아닌 거네요. 아, 예, 조금씩 다릅니다. 네. 네, 이게 중화시키는 거니까 약이 들어가자마자 효과가 바로 납니다. 네. 효과가 아주 즉각적이고요. 또 이것들이 불용성 성분이어서 소화관으로 흡수가 막 전신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의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성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화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변비 설사뿐만 아니라 위산이 역으로 더 많이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소포장으로 나오는 제품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빨리빨리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쓰세요 하는데 이게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오래된 약들이어서 이게 대용량 제품이 있어서 네. 뭐 20포 이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루도 굉장히 큰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용량용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대용량을 사시더라도 장기 사용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위장약은 대부분 같은 약이 쓰인다고 하셨는데요. 시럽 네. 형태도 있지 않나요? 아, 예. 시럽 중에서 이게 또 알약 없이 시럽만 나오는 약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역류성 식도염에 특화된 위장약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쓰리 말고요. 네.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이 아린 통증에 빨아먹는 약 주세요라고 네.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게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 주성분이 해조류에서 추출한 알긴산 나트륨에다가 제산제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이 알긴산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점액질, 뭉글뭉글한 것을 형성해서 위점막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이 위장 상부의 막을 형성해서 위를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위산이 거꾸로 올라가는,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가슴 통증, 속쓰림, 복통 등의 효과적인 제제입니다. 네. 같이 이제 제산제, 탄산칼슘이 섞여 있는데요. 이건 역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긴산이 네. 형태가 뒤에 알긴산, 나트륨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나트륨이 조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예, 이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심장 또는 신장 질환자는 조심해야 되는 약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짜먹는 위장약을 사용할 때 일반적인 주의점이 있는데요. 네. 이런 약들이 다른 성분의 약을 흡착하는 작용이 있어서 네. 예,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또는 위장 내 산도에 영향을 미치면 약의 대사를 또 건드리게 됩니다. 그럼 또 역시 흡수를 변화시킬 수 있어서 가능하면 다른 약과 같이 먹지 마시고 네. 2시간 정도는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약과 좀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위산 분비 억제제도 있지 않나요? 속 아플 때 주시던데요. 예, 알약으로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위장약이 있습니다. 파모티딘 성분인데요. 네. 이건 H2 브로커라고 해서 이 약은 PPI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많이 사용되었고, 뭐 시메티딘, 파모티딘, 라니티딘 성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파모티딘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네. 이 파모티딘에다 제산제가 복합된 성분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H2 브로커를 억제해서 H2라는 그 히스타민을 억제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네.
작용 시간이 길어서 하루에 한두 번 복용하면 되고요. 네. 다른 약물의 약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제산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제산제와 병용할 때는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 네. 또 신장에서 대설되는 것이 있어서 파모티디 배설이 감소되는 신장병, 콩팥병 환자는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투여량을 감소하거나 네. 투여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위장약, 많이 판매되는, 많이 구매하는 약이지만 약사에게 내가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약도 있나요? 감기약 처방에서도 위를 보호하는 약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지금도 약이 많은데 또 있습니다. 방어인자 증강제라는 약이 있는데요. 네. 이 약은 하루 3번 복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약이나 관절약처럼 하루 3번 처방되는 약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른 앞서 말한 약보다는 속쓰림에 대한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지금 감기약이나 관절약에는 예방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약제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방어인자 증강제 이건 뭐냐면요. 우리 위에서는 강력한 산성을 띠는 위산도 분비하지만 네. 원래 이 위산에 의해서 그 위장의 점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방어인자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위산이 나와도 속쓰림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방어인자를 강화시키는 약물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약물은 위염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통제 등이나 위장장애가 많은 항생제, 진통제 같은 약을 처방할 때 위염의 예방 또 위장 보호를 목적으로 같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은 약물입니다. 네. 참 위장약의 종류가 많네요. 네. 또 있을까요? 네, 또 있죠. 이거 말고도 또 네. 처방전에 보시면 위장 운동 조절제라고 적혀 있는 약이 있습니다. 네, 이게 위장 운동의 기능을 조절하는 약인데요. 원래는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신물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통 체했다라고 하는 위장이 안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위가 운동을 시켜서 이게 정체된 음식물을 빨리 이렇게 장으로 내려보내도록 꾸물꾸물 운동하도록 하는 약이 이 위장 운동 촉진제입니다. 네. 소화와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위장 운동 개선제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성분이 트리메부틴, domperidone 그리고 모사프라이드라는 약물이 쓰입니다. 네. 모두 이 위장관 신경에 작용해서 위장 운동을 조절해서 더부룩함과 메스꺼움을 완화하는데요. 네. 사실 이 위장 운동 촉진제는 미리 들어가서 음식물이 오면 그때 움직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원래는 식전 30분 복용이 좋습니다. 네. 미리 가서 음식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하고 있을게 음식 들어오면 움직여주도록. 그래서 이런 약제가 처방에 포함되면 네. 이게 식전 복용으로 나오는데요. 네. 근데 식전 복용을 제일 잘 잊어먹기 때문에 네. 너무 식전에 의식하지는 마시고 심할 때는 미리 먹고 내가 치기가 너무 심하다. 식사를 못할 정도다. 그러면은 미리 챙겨 드시면 좋고요. 그러지 않으시면 식후에 복용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 약입니다. 네. 이런 위장약 외에 위염의 신경 안정제가 처방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네. 처방전을 보면은요, 신경 안정제를 대개는 이제 소량 쓰십니다. 소량. 예, 반알 이렇게 쓰시면서 같이 소화제나 위장약이 함께 처방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기능성 소화 장애입니다. 즉 뭐냐면, 네. 보통 스트레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소화 불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소화제만 그냥 속쓰림에 쓰는 이 위장약만을 먹었을 때 증상이 잘 나아지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로 온몸에 퍼져 있는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위장의 이 운동 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신경 안정제를 소량 쓰면 위장 운동 기능도 좀 개선되고 네. 위산의 소화력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판단하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하에서 항우울제나 신경 안정제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요. 네. 그런 약이 처방됐을 때 신경성 소화 불량이구나. 네. 뭐가 나를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를 먼저 잘 찾아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소화성 궤양 치료제 위장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ES의 Dreams Come True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